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그 소득 격차에 따른 빈부의 격차, 또 교육의 격차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고요. 김현주 선생님이 비슷하게 이런 격차, 언택트 시대의 이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매체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좀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른 또 한 분 노은정 선생님은 온라인 독서 모임 덕분에 해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독서 모임 이어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장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정보 전달은 훨씬 더 쉽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공감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되게 동감하신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독서 모임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감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독서 모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거기도 했지만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의 가치들을 좀 더 갖고서 만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만난다면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도 충분한 공감이 가능할까? 아까 장원 선생님은 문학 읽기를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주 시민이 뭐냐? 제가 이제 그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분은 민주 시민일 것 같아요. 민주 시민이 아닐 것 같아요.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민주 시민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 거예요. 민주 시민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들고 나왔냐면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이런 다양한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에서 논쟁성으로 다루고 나서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하면 여전히 태극기가 맞네. 그럼 이 양반은 민주시민인 건 거예요. 민주시민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텔스 바흐 합의에 의하면 논쟁성으로 그것을 다루었느냐의 문제거든요.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느냐의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나는 어려서부터 국민교육 현장 국회에 대한 경례만 듣던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쩌면은 그것은 공감 편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럼 제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나왔었을 때 이분의 공감 능력은 아까 안 듣고 나왔었을 때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과 굉장히 달라요. 안 듣고 온 사람들은 아까 히틀러처럼 저 사람은 악마인 건 거예요. 촛불을 들고 온 사람은.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 입장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너 입장에 인정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관념들이 생기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양반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광장에 가서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문화들을 갖고 있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그 아까 이 논쟁성으로 다루고 그리고 끊임없이 차이가 나는 광장들 속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얼마만큼 노출시키고 그리고 노출된 그 환경들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철학을 가르치고 차이가 나는 광장들 속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근데 우리는 성인이 돼가지고 그 일들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이 수용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공감대라는 것이 어쩌면은 나하고 저하고 같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공감대라는 건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끼리끼리 토론하잖아요. 학습 모임 동아리 하잖아요. 끼리끼리 하면 몇 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뻔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어떨 때 가장 역동적이냐면 태극기를 들고 오신 분이 딱 나와야지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되려면 저 양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변호사인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고 TV에도 이제 고정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나중에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도 됐는데 제가 이제 하는 모임에 이제 나왔어요. 그 모임에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고 뭐 노동 쪽에 기자도 있고 막 나왔는데 이 양반이 한 5번인가 나오더니 제 후배인데 저한테 이렇게 형님 진보주의자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양반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보주의자가 저렇게 빨갱이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논리가 있겠냐 이런 건 거예요. 그 친구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듣다가 보니까 저래서 저런 주장을 하는군요. 이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것은 오히려 차이 날 때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훨씬 더 성찰적일 수 있고 성찰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이제 공감대를 말씀하실 때 공감대는 동일한 동향이라든가 동일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경험이거나 연령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전제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이텔스 바흐의 어떤 논쟁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광장에 나오는 문화들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공감대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불편함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것부터가 공감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한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희 모임들이 그렇거든요. 나랑 다른 사람이 와야 재미있어요.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재미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태극기만 들고 나오는데 저들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꼴통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논쟁을 거쳐가지고 난 태극기를 들고 있지만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앉아있었을 때는 서로가 협력해요. 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해. 그러면 재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공감대라는 그 공감이 저는 다를수록 오히려 훨씬 더 공감대가 있는 건 거다. 같을수록 오히려 이 아까 그 공감 편향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그럴 수 있는 이런 아마도 말씀. 여기 익명으로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학부모로 구성된 동아리여서 종교, 정치, 지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될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얘기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괜찮으면 제가 한마디만 저 네네.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노인 교육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선배 시민 교육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1강이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2강이 선배 시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1강에 딱 갔는데 노인들이 난리가 난 건 거예요. 우리가 생각당한단 말이야?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강의 순서를 바꿨어요. 선배 시민이란 뭔가 인식론적인 호기심으로 인식론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건 거고 그래서 둘러싼 세상으로 후배 시민을 돌보는 건 거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고 있는지 생각하는지 생각하는지 한번 해볼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데 순서를 바꾸니까 그렇지 선배 시민은 근본적으로 보고 생각하는지서부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전제를 어떻게 서로에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파장이 되기도 하고 광장이 되기도 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인 교육을 많이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정말 철없이 노인 교육을 할 때는 가서 얘기를 했어요. 10분이 지나니까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쉬는 시간을 가시죠. 제가 급히 오느라 물 좀 먹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갖고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전호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공무원 출신이고 교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10분 뒤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까지는 좌파들의 얘기, 이제 우파들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수용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에게는 자기들의 것들을 얼마만큼 존중받느냐, 자기들의 역사, 고민, 그러면 타자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없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걸 한 번도 우리는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 차이가 나는 광장을 훈련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잘하나 보자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그 뭐 노인 정치 이럴수록 아까 그 전제만 서로 아까 차이가 편해들어는 광장에 대한 서로에 대한 합의만 된다면 오히려 뭐라냐면 놀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는 이걸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알고 있었구나. 정말 놀랄 준비를 하고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 그러니까 공감의 전제에 대한 교육, 원인에 대한 교육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한다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김성우 선생님 마지막 질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족화된 우리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은 그 네. 맥락을 서로 이해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끼리의 대화. 예.
일단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언어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어학을 말씀드리면 그 심리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비고츠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의식의 소우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스태프분들까지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유라고 하는 것, 혹은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각자 정의를 해보거나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타인은 우리와 다르고요. 타인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언어가 하나의 소우주예요. 그 사람이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게 보이는 거고요.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연애라고 하는 거나, 그 사람의 독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하냐면, 그냥 주어진 단어의 내용을, 의미를 내 식으로 사실은 이해해서 그걸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한 공감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전제를 하고, 다만 이 사람의 언어와 이 사람의 말은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조금이나마 좁힐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사회가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객관식 위주의 사회 혹은 공정성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학생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공정하다고 한다 라고 했던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이 좋은 거라고 배워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객관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의 과정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시험이 좋은 시험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한 명도 못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 과정이 없어진 상태에서 결과만 보는 것 자체는 나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교육이나 아니면 이 체제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이나 삶의 터전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 공감이 가능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그 뭐 유튜브 댓글이나 소셜미디어 댓글 통해서 공감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좀 더 긴 호흡의 그런 리터러시 활동이라든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적인 활동들이 긴 호흡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면 제가 그 장훈 선생님한테도 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네. 다양한 정감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에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책 만들기와 관련된 수업도 있고, 또 책을 출판하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판과 편집자의 시선에서 볼 때 좀 더 중요시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 약간 이제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공적인 출판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판사에 원고 보내가지고 이거 정식으로 출판해서 뭐 팔아가지고 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저자는 글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그게 주목적이 되는 글쓰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기록으로서의 글쓰기,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의미와 가치를 자기 인생에서 불어넣을 것인가, 이런 글쓰기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양쪽이 결합되고 잘 쓰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써도 모두가 공감해 주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김소우 선생님 책처럼 될까요? 예. 엄마와 한 얘기가 책으로. 예,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좀 기계적으로는 전 약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자기 서사를 구축하는 글쓰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제가 문제로 삼고
저기 많은 독립 출판하겠다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요. 예, 자꾸 정보를 편집해서 정보 편집형 글쓰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 편집형 글쓰기야말로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남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학생들한테 특히 느낀 게 뭐냐, 자기 삶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느 부분이 가치가 있는지 자기 삶에서.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글쓰기 이런 데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예, 내가 한 70년 살았는데 도대체 어디가 가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국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6.25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했어. 그래서요. 그게 삶의 보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자기의 의미가 불어나는 어떤 장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때는 내가 내 삶의 가장 큰 보람, 내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내 삶에 있었어.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가장 빛났던 일주일, 이걸 시간 순서대로 쓰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만 써라. 예, 한 트럭 분량 나오는 저기 평생 이야기 쓰지 마라. 평생 이야기 쓰면 아주 거칠게 그냥 확 써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인생에서 나로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주일에 대해서 써봐라. 학생들도 근데 한 번도 이런 요구를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집단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글쓰기, 내 삶의 가장 빛났던 부분에 대한 글쓰기를 시도를 잘 안 해요. 그런 걸 시키질 않아요. 그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프로가 내가 되고 싶다, 출판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뭐 최근에 트렌드는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자기 경험의 객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엔 뭐 유품 정리인 하시는 분의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경험을 충분히 공감되는 형태로 남들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요, 한 40명 정도 하고 같이 해보면 30명은 처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보 편집형 글쓰기 자꾸 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잔뜩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그냥 뭐가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좋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선의 독자성 내지는 자기 경험의 독특한 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없이 전문 필자가 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글 쓰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생각의 독자성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각의 독자성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걸 도와주면 그 사람을 제 편집자가 노예로 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독특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남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벌이로서의 작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진짜 거대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혹은 그 거대 질문에 대해서 자기와 갖는 시간이 되게 많아진 이 시대에는 자기 서사를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는 게 누구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네요. 그게 누구여도요, 아이여도 성인이어도 어른이어도 누구여도요. 맞습니다. 김성우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시대적인 문해력으로 요구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독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요. 또 필요성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독서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활동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성경 선생님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저는 영어교육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할 때 주로 그 많이 어려움을 겪는 파트가 있습니다. 가정법이라는 파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예문이 나왔냐면요. 항상 이게 나옵니다.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이게 항상 나오고 그걸 생각납니다. 외웠거든요. 근데 약간 장훈 선생님 말씀을 이제 빌어오자면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잠깐이지만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5년을 살았거든요.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머리를 꽝 친 게 뭐였냐면 내가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라면 이라고 하는 문장을 왜 선생님은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여성이라면 이라고 하는 문장을 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즉 텍스트를 갖다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걸 암기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텍스트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싸이도 아닌데 무슨 내가 새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삶과의 고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없는 이게 절단된 식의 독서라고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많이 읽어도 그게 자기 안에 쌓이질 않아요. 조각조각 정보로 읽는 거죠. 근데 자기 삶의 맥락과 한국 사회 맥락과 자기의 어떤 커뮤니티 맥락으로 읽어내는 독서는요. 그게 자기 안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관점으로 경험으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저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그 텍스트를 읽어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이주노동자라든가 무슬림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젠더 아이덴티티가 다른 사람이라든가의 입장에서 그 텍스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갖다가 답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답을 주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얘기가 뭐 초등학교에 나오는데 아파트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같은 아파트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놀이터라고 하면은 성우 학생이 생각하는 놀이터랑 영희 학생이 생각하는 놀이터랑 정말 같은 놀이터일까? 너희들이 가본 놀이터는 어땠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교사는 답을 주거나 그리고 리더는 답을 준다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하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나도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가 그 발생에 참여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자기가 어떤 그 엄교 선생님 말씀에 그걸 따오자면 고양되는 걸 느껴요. 자기 존재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재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받아주고 다르게 보는 것은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회를 이렇게 바꿔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그 텍스트를 보고 자기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걸 오가는 것.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독서 동아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학생들한테도 또 성인들한테도 질문에 답하는 훈련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을 그 답을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하기가 굉장히 중심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아마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학생들한테 이제 그 문제집의 질문이 이미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가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내기 이런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책 읽고 나서 독후감 숙제로 제출하는 독후감의 맥락을 줬을 때와 이거 방송할 건데 후배들한테 이번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방송할 건데 방송 원고 한번 써볼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청자와 독자가 있고 설득하는 맥락이 있을 때 확실히 글쓰기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글쓰기나 말하기나 뭐 읽기가 되게 청자 없는 독자 없는 맥락 없는 그런 읽기였을 때 훨씬 재미도 떨어지고 삶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의 수업 활동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변미아 선생님한테 온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미경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네.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면 원격 학습 이런 거로 뭐 아이들도 기기 하나 차고 있고 다들 또 어머니도 이걸 다 기기로 이제 스마트 기기로 훨씬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독서에 관심을 뭐 스스로도 갖고 아이들한테도 갖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들 올라오는 거 쭉 봤는데 저 질문 왜 못 봤을까요? 네, 학부모의 독서 동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원격 학습 등 이유로 스마트 기기에 접하다 보니 아니면 첫 정신을 번째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먼저 하셔도 제가 될것 같아요. 이분의 질문의 의도에서 네. 그러니까 학부모의 독서 동아리를 아이의 어떤 교육과 연결 짓는 독서 동아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책을 좀 어떻게 좀 입혀보려고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해라. 학부모로서가 아닌 나 누구누구로서 엄마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 누구누구로서 나 변미아로서의 독서 동아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위치,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선으로 책을 보게 되겠죠. 책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거지 내 아이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엄마가 보게 되면 아이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잘 써먹은 방법 중에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랑 같이 잘 써먹은 방법 중에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 너가 나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혹은 이거 우리 독서 동아리 숙제인데 너의 의견 좀 말해줘봐. 이건 엄마의 의견이잖아.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댓글로 올라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번씩 다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토론자분들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누군가와 함께 읽을 좋은 책 한 권을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일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작게나마 제가 네. 제가 그 그룹콜로 희곡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공감이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처음 읽는 거예요. 처음 한 번도 읽지 않고 처음 읽는 상태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뭔가 느껴지는 공감대가 생겨요. 그래서 희곡집을 읽는 재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희곡집 중에 뒤렌마트 희곡선이 있어요. 거기에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걸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저 변미아를 믿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희곡을 읽어보는 재미를 좀 느끼신다면 얘한테 이런 표현 능력이 있었어?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얘는 말은 잘 못했는데 뭔가 읽을 때 느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동아리원들 간에 끈끈하게 가질 수 있는 이벤트성 책 읽기 네, 권해드립니다. 네. 이은영 선생님은? 네, 너무 수만 권의 책들이. 책들이 떠오르는데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쓴 책을 꼭 좀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싶은데요. 제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 책에는 총 80권의 책이 소개가 돼 맞아요. 있기 책 소개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영화도 같이 돼 있어서 참고하시면 참 좋겠고 그보다는 저희가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잡지를 개간으로 내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나에 대한 글쓰기 또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쓰고 있는 잡지라서 그 잡지도 꼭 도서관 특히 도서관에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좀 연령대가 일반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한 권의 책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존 버거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님이 쓰신 A가 X에게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저는 소설을 굉장히 잘 못 읽습니다. 저는 두꺼운 사회과학 서적은 아주 잘 읽는데 문학은 잘 못 읽는 사람이라서 근데 문학의 필요성은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손에 잡고 단숨에 읽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지만 A라는 사람과 X라는 그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감옥에 있어서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고받는 편지로 된 소설인데요. 그 A가 X에게 아주 큰 대의를 꿈꾸는 한 남자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과연 대의로만 살 수 있는가, 혹은 인간이 혹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주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되게 멋진 말이 있는데, 호주의 데이먼 가뮤라고 하는 환경운동가이자 배우이자 감독님이 영화 2040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현실에 기반한 꿈꾸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는 너무 이제 끔찍하다 보니 외면하고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꿈만 꿔도 안 된다는 거죠. 꿈만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좌절하게 되는가 참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 중에 젊었을 때 너무나 꿈을 꿨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균형,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넘어선 이상적인 어떤 비전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꿈도 꾸고 현실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균형을 아주 사랑스러운 연인의 편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장훈 선생님.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책이 몇 권이 나왔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많이 나왔죠. 네. 예, 예. 정말 한국 출판의 응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그 코로나 주제 말고요. 코로나는 제목이나 또는 부제에 그게 들어간 책. 예, 그게 현재 나와 있는 게 500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현재까지 한 500권 나왔는데요. 예, 그건 이제 전부 소설에는 코로나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 빼고 한 500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을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책들을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코데믹이나 이런 책도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문학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저는 데카메론을 일단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미래를 보면서 자꾸 미래를 착취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뒤로 떠넘기고 앞에 저 먼 미래에 누군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망을 몸속에 품는 거하고요. 이 희망을 미래로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피렌체를 덮친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피렌체 시민의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재앙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런 대재앙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어떻게 이 생명을 끄집어내느냐, 생명력을 끄집어내느냐, 이런 문제에서 대답을 해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당신 내부에는 에로스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때 에로스는 꼭 사랑은 아니고요, 생명력입니다. 분출하는 생명력을 놓지 말고 살아가면, 그리고 당장 생긴 문제들을 내가 바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기지라고 부르는데, 이 기지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어떤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잘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결국 코로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숲을 건드려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자연을 건드려서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의 쾌락을 어떻게 좀 현재 이 쾌락을 조금 양보할 수 있을지,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마 그 학회도 코로나 이름을 가진 학회가 한 500가지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출판도 대단했군요. 네, 유범상 선생님, 네. 오늘 이제 뭐 모든 모임이 그렇긴 한데 갈수록 재미있어져 가지고 이걸 좀 여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차라리 강의를 저의 경우는 좀 빼고 했었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정치학자예요. 그리고 박사 논문이 노동을 갖고 썼고, 그리고 이제 사회 정책학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책을 보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었을 때 시카고의 흑인이 30%인데 사망자의 70%가 흑인이래요. 왜 그러냐면 시카고에 백인의 평균 수명보다 흑인의 평균 수명이 8.8년이 짧대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이제 심각해지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건 거거든요. 그런 흑인들한테 너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 와라, 너네 개성을 이야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라는 것이 되게 계급적인 용어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동등한 개인들이 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의 부르주아적인 용어일 수도 있다. 그럼 이게 부르주아적인 용어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차이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정말 차이가 나는 출발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흑인들은 화가 날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있잖아요. 부자들은 계속 오프라인을 해요. 예를 들면 섬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엄청난 이 파티도 하고. 별장에 있으면서. 예, 그렇죠. 그다음에 수업도 오프라인으로 다 해요. 왜냐 개인 과외를 써가지고 하고. 이제 이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내려온 사람들인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적 공감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독서를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우리의 주제들 사회적 독서를 맥락에서 또는 어떤 이 세상 읽기를 하고 한다고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정책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기가 올 때마다 불평등이 항상 심각해졌어요. 이번에 백만장자들 있잖아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최근에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재산의 한 40%가 증가를 했대요. 불평등은 더더욱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올리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는 상층에 축적되고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 결코 위험은 민주적이지 않고 계급적이다. 이제 위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하면 저는 이제 세 권의 책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이분이 20살에 40대 아빠가 치매가 오는 건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열심히 아빠를 돌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효자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 얘기냐면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고 싶다. 그 효자라고 얘기한 것은 돌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개인한테. 가족한테, 개인한테인데 시민이고 싶다 그러면 그건 한 사회에 있는 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임계장 이야기라고 있어요. 임시계약직 노인장, 정년퇴직을 한 이 양반이 임시계약자인데 가서 고다자라는 얘기를 해요. 고다자라는 얘기 듣니까 이 양반 고다자가 뭐지 했더니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고, 이게 고다자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노인 노동들,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 어떤 그런 문제다. 세 번째가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배달의 민족은 절대 배달하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은 앱인 거고요. 그 앱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 음식점에 하면 음식점이 또 다시 대행 배달 앱에다가, 그럼 대행 업체가 오는 건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음식점이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공간을 갖다 놓고 배달원 라이더를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줬었어요? 산재도 주고, 그다음에 일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월급을 줬는데, 지금은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야 너 오토바이 너 거 가지고 있지, 우리가 앱으로 연결할 때는 그때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4대 보험도 없고 산재도 안 되고 온통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갈수록 도묘하게 이 기술력을 이용해 갖고 노동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데, 우리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고민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히틀러의 신민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힐링의 도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나는 어쩌면
현실을 잇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논쟁성을 가르치는 수업들, 아까 교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맥락들도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난다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면서 차이를 드러내는 광장들 속에서도 자기를 노출해보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그런 광장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책 3권. 네, 굉장히 저도 읽어봤을 때 굉장히 좀 읽기 쉬운 책들이어서 누구나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훈 선생님. 네. 예, 전 좀 결이 다른 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인데, World Without Mind라는 책입니다. 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잡지사가 있는, 거기 편집장을 했던 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다루고 있어요. 거대 IT 기업들이 이 세계를다가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조심하자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것이 IT 기업의 철학과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좀 4개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독서 꼭 읽어야 될 책은요, 저는 의외로 거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보통 본다고 하고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튜브를 읽어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셜미디어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감을 잡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하에서 앞으로의 책 읽기 플러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읽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자의 관점이라든가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 유튜브 어떤 내가 채널을 즐겁게 본다면 단순히 이게 재밌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언어를 쓸까? 왜 이런 식으로 구성할까? 이런 식으로 자막을 달까? 그리고 거기에 와서 답글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걸 보면 어떨까?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 플랫폼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좀 더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들이 정말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와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흔히 말하는 멀티 리터러시 혹은 다중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읽기의 범위를 이제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영화평론이라든가 미디어 학자들만 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를 읽을 수 있도록 독서계가 오히려 그 리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독서 동아리 보통 하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뭐 그냥 곁에서 숨만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이래.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거, 친밀하게 있는 거, 혹은 뻘쭘하게 있는 거, 어색하게 있는 이 존재, 그냥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생각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시도해본 온라인 사회적 컨퍼런스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참여하신 소감을 이렇게 우측에 혹은 하단에 있는 참여 소감란에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3시간 동안 2020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사님들, 또 이렇게 또 랜선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